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CJ 대한통운에서 작업시간 단축,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택배 산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희대의 금융사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기업 60여 곳도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죠.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CJ 대한통운 측이 택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를 발표하는 전날에도 또 한 분이 사망하기도 하셨는데요. 우선은 대책 내용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잇따라 이 택배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초기만 하더라도 택배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사망은 회사의 영업 정책이나 근로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직접 CJ 대한통운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또 각계에서 이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면서 어저께 CJ 대한통운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제 4천 명 이상의 신규 추가 인력을 급속하게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택배 물량 정리, 분류하는 데 시간을 대폭적으로 좀 줄여주겠다. 그로 인한 택배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 또 현재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택배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재보험조차 가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올해까지 그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원 다 가입해 주겠다가 아니라 가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사건이 지금 진전이 됐어요.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그 사망자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경제계의 시각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무 강도가 과중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더 심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업무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회사마다 상당히 다른데요. 현재 지금 CJ 같은 곳에서는 일부 주 70시간, 75시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쿠팡 같은 데서는 40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택배가 이 회사 중앙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거의 굉장히 미미하고 대부분 대리점 형태로 각 동네마다 본부의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대리점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사망한 환자들의 특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71시간, 72시간 이렇게 과다 근무한 사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새벽 배송. 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심야에 근무를 하면 결국은 생활의 흐름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과로사로 해서 사망할 확률이 많은 거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요즘 총알 배송, 순식간에 빨리 배달해야 되고 또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를 차감하는 이런 형태의 압박 경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그 근로자들의 영업 경영 환경 또 사망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줄만 알고 사용을 했지 이렇게 더 빨리를 외치는 택배업계에 문제점이 있는 줄은 몰랐을 텐데 SNS에 실제로 좀 자정 목소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택배 근로자 문제는 단순하게 택배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슬기와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택배 근로자의 영업 환경, 근로 조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예.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요구도 꼭 필요한 새벽 배송이나 총알 배송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편리한 것만 쫓다 보니까 내일 당장 불효불급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을 가져와라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리점으로 이 소속을 근로자들을 위임을 시켜놓다 보니까 예. 네. 중앙본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생겨도 책임도 사실상 없는 그런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택배 근로자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닌 이른바 그것을 이제 전형적인 특고라고 그러죠. 네. 특수고용 형태. 자기 스스로 일부 배달을 하면 돈을 얼마를 받는다는 식의 자기 주체적 경영인이기도 하고 또 근로자이기도 한 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근로 기준법이라든지 고용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지금 이 사회 소외 계층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특수 고용 형태라는 문제점도 있고 사실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이냐. 이게 20여 년간의 택배 그 단가 있잖아요. 배송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택배 고용자들, 근로자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도 않아도 택배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수당제,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몇 개 이상을 하지 않으면 기본 수당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받기로 돼 있던 다른 수당에서도 차감하는 이런 식의 제도. 이런 것은 택배 회사만으로서도 풀 수가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관련 입법도 되고 택배 기업들도 좀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제도, 그런 어떤 지혜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희대의 금융사기로 비화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논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펀드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넥센, 오뚜기, JYP, 국내 굴지의 기업 60여 곳에서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검증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검증을 안 해서 투자 실수를, 투자 손실을 본 경우도 있겠고요. 또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부실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현재 지금 상장사들은 자기가 어디에다가 투자했다는 걸 공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놓고 볼 때 지금 59개 상장사, 정말 네로라는 기업들이에요. 한화 종합 이라든지 이런 데서조차도 지금 그래픽에 지금 나오고 있죠. BGF 리테일이라는 게 CU라는 편의점 회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오뚜기 뭐 이런 곳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피해를 당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일부 개인들만 당한 줄 알았는데 기업들도 많이 피했다. 그만큼 이 옵티머스나 이 라임 사모펀드 사고가 생각보다도 경제계 전반에 많은 타격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 1920년대에 있었던 사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금융 사기 하면 가장 대표격으로 폰지 사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폰지 사기라는 것은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 환 투자를 해서 돈을 45일만 맡기면 45%, 90일 맡기면 100%를 준다. 이러고 그 사기를 행각을 벌였어요. 근데 이 폰지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는 그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가 또 맡기는 거죠. 네. 그렇게 서너 번 맡기다 보면 이제 진짜로 그 사기를 치고 떼먹게 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새로운 가입자를 받게 되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기성만 확인이 되면 신규 가입자한테 받은 돈 가지고 구가입자한테 돈을 메꿔주는 이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 폰지 스타일 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옵티머스나 라임의 경우에도 그런 그 폰지 사기 성격이 굉장히 농후하죠. 처음에 사기를 하다가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패인 가능성이 높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좀 사기성이 농후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통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지나면서 기존의 사업자들까지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만들고 결국 몇 사람만 이익을 보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지금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고는 사모펀드 사기인 동시에 네. 그 폰지 사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치는 그런 경우라고 예. 보면 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기성이 농후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예. 이런 펀드를 은행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매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모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자유화 시대에 우리나라만 묶어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모펀드를 풀어주자 이랬습니다. 그런 규제 자유화,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나름 논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사회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사전사후적으로 감독, 감시할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감독 감시 기법은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완화만 해줬어요.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이제 20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연이어 지금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사고는 2015년에 규제 완화 또 거기에 따른 감독의 그 체계화를 하지 못한 그런 금융 정책적인 실패가 상당히 크고요. 또 은행의 경우는 원래 사모펀드는 정권사나 자산 운용사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금융기관에 서로 그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니버설 뱅킹 이름으로 서로 간의 업무를 주고받고 있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하게 됐고 특히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장들이 자신의 업적을 놓기 위해서 금리 쪽에서는 별로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리스크 높은 이 상품을 은행에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이 사모펀드는 팔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 관계자들의 물론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겠지만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관계자들의 책임도 실로 크다. 이런 점에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제도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뭐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날릴 위기라고 하는데 뭐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피해자 구제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이 사모펀드나 이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100% 소비자, 투자자 책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현재 은행에서 판 경우에 은행에서 이 상품이 은행 상품이 아니고 사실은 정권사 상품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든가 또는 적자를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것은 이른바 이제 불안전 판매 또는 은행과 정권사 통틀어서 사기를 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금융감독당국,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정권사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도 있고 어떤 과실의 혐의가 있다 해서 관계자들 징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 우리은행 또 신한금융 이쪽이 집중적으로 팔았는데요. 네. 이 두 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적인 지금 감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소송을 해서 이 사기성을 입증해내면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송을 제기할 전망은 있는데 우선은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우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